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말소 기준 권리상 문제없는 경매 사건만을 찾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매예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경매정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내용은 또 다시 두 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일반적으로 경매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 말소 기준 권리만 숙지해서 경매에 임한다면 간단하고 쉽기도 하지만 혹여나 발생할 만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론부터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말소 기준 권리상 문제없는 경매 사건만을 찾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매예요. 대신에 경쟁이 많겠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경매 사건은 남들에게도 좋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론을 먼저 숙지하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남들은 입찰을 꺼려하는 사건에도 낮은 경쟁률로 임할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바로 배당 순위와 등기부 등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 전세 얻을 때 유의할 점 영상에서 간단히 다뤘지만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등기부 등본이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원초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명칭하고 있죠. 이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표제부는 해당 목적물 부동산의 상세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적이나 건물의 용도, 건축 현황 등이 표기됩니다. 이때 일반인이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면적과 건물의 용도 등인데요.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호수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간혹 101동인데 그냥 1동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권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외에 부동산의 크기나 면적 등은 표기되어 있는 수치와 틀림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니까 표제부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다음 갑구입니다. 목적물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최초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인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소유권자 이외에 소유권의 변경을 줄 수 있는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등 지금은 잘 쓰이진 않지만 예고 등기까지 등재가 되는 곳이 갑구예요.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각각의 권리자들의 허가 없이는 그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각각의 권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등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가처분부터 보자면 보통 부동산에 등재되는 가처분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발생 원인인데 말도 어렵죠. 말 그대로 풀어보면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을 설정해 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많이 벌어지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왕 버린 몸인 A씨를 재소환하죠. A씨는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혼 소송이죠.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소득 없이 채무만 늘려가는 A씨에 한없이 실망하게 돼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소송이 바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B씨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장에는 돈이 없는 A씨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A씨가 경매를 해결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각한 후에 위자료를 안 줄까봐 그러는 거죠. 여담이지만 보통의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분들은 이것을 당연한 절차로 안내합니다. 이제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지만 B씨의 승인 혹은 동의 없이는 매매 거래조차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갖게 된 거예요. 예시로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경우에 이 가처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 압류와 가압류인데요. 이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가기관에서 기입하는 것은 압류, 그 외에는 가압류로 기입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보통 국가기관에서는 세금이나 범칙금, 연체금 등을 이유로 추징을 하다가 악성 체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유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의 금액이 더 커지거나 채무자의 회피가 잦아진다면 공매로 발전되기도 하죠. 가압류는 그 외에 개인이나 민간기관에서 채무로 인해 발생된 연체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이라는 것은 최초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연체가 계속될 경우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법의 힘을 빌어서 가압류 판결을 받아내고 이것을 근거로 부동산의 압류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는 곧 강제 경매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나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등은 설정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매매 거래를 위해서라면 해당 관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갚아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되죠. 또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비교적 비슷한 성격인 근저당과 비교를 해보면 근저당권은 같은 채무로 인한 권리이기는 해도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될 때 채권 총액이라는 명명 하에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와 가압류는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 총액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가압류 설정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어서 괜찮았다 하더라도 만약 이 금액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상환하지 않으면서 말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좀 오버해서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자는 복리니까요. 다만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가압류의 이해 당사자들이,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개인이라면 그 기한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가 돈을 빌린 뒤에 안 갚아서 가압류를 걸어두고 10년 이상 방치해뒀다면 이 가압류는 애석하지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또 해결 방법은 있어요.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하면 또 10년이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갑구의 권리들은 결론부터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서 피해를 입는 매수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을구입니다. 을구는 갑구에 표기된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사항이 표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라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대출. 대출과 관련한 모든 것은 을구에 표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을구에 표기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는 일회성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A씨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H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H은행은 저당권이 좋을까요? 근저당권이 좋을까요? 정답은 근저당권이죠. 자세한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줄 요약하자면 처음에 설정을 할 때부터 채권 총액을 기입할 수 있고 채무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굳이 변경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근저당권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은 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저당의 채권 총액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대위변제 혹은 NPL 채권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다시 우리 A씨가 대출을 받을 상황을 회자해보죠. A씨가 H은행에서 원금 3억 원을 대출 신청합니다. H은행은 적격하다 판단해서 대출은 실행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대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씨가 연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상 연체이자 금액을 같이 설정해 둡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받는다면 무료봉사한 거잖아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원금마저 회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에서 3% 정도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A씨는 심플하게 계산해서 연 3% 기준으로 약 900만 원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눠서 상환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상이자일 경우이고 만약에 A씨가 연체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상금리의 3배,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나는 것이 연체이자율입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연체금리가 정상이자의 플러스 3%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자가 3배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연 900만원이던 이자가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원금 3억 원 플러스 연체이자 2,700만원,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통의 1금융권은 현재 원금의 약 110%의 비율로 채권 총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왜 1년을 기준으로 할까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경매는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죠? 1년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지금 110%라는 채권 총액의 기준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 생긴 것이고요. 과거에는 1금융권도 130%에서 120% 정도로 낮춰졌었고 현재가 110%일 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져서겠죠. 반면에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는 살짝 높은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과거 130% 비율에서 이제는 보통 120%의 비율로 설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유는 2금융권의 이자는 1금융권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이겠죠. 그 외에 개인 간의 거래 혹은 대부업체를 통할 경우에는 최대 200%에서 150% 정도까지 설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130% 수준으로 낮춰지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근저당과 채권 총액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묻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만약에 A씨에게 3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3억 3천만 원의 채권 총액을 설정해 두었던 H은행이 만약에 경매가 계속 연장되면서 2년 동안 연체 이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H은행은 3억 5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그럴 거면 채권 총액이라는 명칭도 무의미하고 굳이 은행에서도 미리 금액을 설정해둘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최초에 등기된 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가압류나 압류와 다른 것이죠. 은행도 날로 진화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파해법을 찾아냈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제 경험상 은행의 창구 직원분들도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뭐냐면 바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요. 이것을 흔히 MCI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근저당권 담보대출은 한정근 담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한 대로 최대 채권 총액만큼의 금액만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만약에 담보대출의 한도가 조금 부족해서 신용대출까지 같이 받게 되면 이 담보의 조건이 한정근 담보가 아니라 포괄근 담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앞서 제가 가압류를 말씀드릴 때 채권이다 보니까 연체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추가로 받은 신용대출의 경우에 물론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채권 총액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채권 총액은 3억 5천만 원인데 막상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는 일부 신용대출로 받은 금액만큼의 채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용대출까지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 한정근 담보인지 포괄근 담보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능이긴 하지만 은행의 상술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드네요. 자, 다음 질권입니다. 이건 개인 간의 거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 쉽게 말하자면 저속한 표현이지만 쩐주 정도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질권이 있다면 그 위에 당연히 근저당권이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근저당권과 질권은 항상 같이 등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금융권의 은행을 통해서 받은 대출에는 보통 그럴 일이 없는데요. 2금융권 이하의 은행에서는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A씨에게 대출을 해준 곳이 은행이 아닌 C저축은행이라고 가정을 바꿔볼게요. C저축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 저축은행이라는 곳은 늘 자금 회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억 원의 대출 원금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묶어두기에는 사업 규모가 작은 편이죠. 자본금이 적다 보니 빠른 회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C저축은행은 1금융권인 H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A씨였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한 C저축은행도 H은행에서 빌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H은행 역시도 원금에 대한 권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C저축은행이 A씨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H은행도 질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C저축은행이 잘못되거나 A씨가 성실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H은행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H은행이 똑같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린다면 A씨의 입장에서는 두 건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억울하겠죠. 이것을 해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임차권입니다. 이건 사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권리인데요. 보통 세입자들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을 받아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이게 불안하다면 임대인과 동의를 해서 갑구에 표기되는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비용도 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꺼려지게 되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권리가 보존이 되니까 걱정은 없지만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곳은 있는데 기존에 살던 곳에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냥 이사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임차인이 마음 놓고 집을 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나온 보험의 종류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이 임차권을 설정해 둠으로써 내가 부득이하게 이 집을 떠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됐지만 난 아직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표시해두는 권리예요. 왜 을구일까요? 부동산 거래상으로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명백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전거래로 보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대신에 무이자로 임차인에게 대출을 받은 셈 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을 넘겨서 돌려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체이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표기가 돼요. 자, 이렇게 등기부 등본 혹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만 봐도 꽤 길어졌네요. 재미없고 어려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볼 수도 있고 아니 봐야 되는 것들이고 나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알아볼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소 기준 권리만을 이해하고 경매에 임하는 사람과 등기부 등본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 다음 배당 순위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신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